눈비 내리는 강남 거리, 차창 너머로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 젖은 머리, 그리고 그 손목에 반짝이는 별 모양의 은팔찌. 정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팔찌와 똑같았으니까요. 저 아이 좀 데려와봐. 떨리는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팔찌 안쪽 희미하게 남은 딸의 이름. 정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 타올랐습니다.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냥 길에서 주운 거예요. 하지만 정혜준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사진 속 내 살배기 딸과 18살 소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적, 아니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 한복판에 정혜준이 운영하는 재벌그룹 본사가 있습니다. 58세의 정혜준은 이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하지만 정혜준의 표정만큼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깊이 파인 이마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준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유괴당한 딸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딸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죠. 백화점 앞에서 정혜준이 잠깐 손을 놓은 사이 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몇 달간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아내인 윤미경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5세의 윤미경은 한때 아름답고 밝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대화도 거의 없고 식사도 따로 합니다. 정혜준의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회의실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임원들을 대하며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서가 건네주는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무표정하게 식사를 합니다. 권력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공허함만이 정혜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정혜준은 혼자 집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액자를 꺼내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4살배기 딸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딸의 작은 손목에 반짝이는 별 모양의 은팔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혜준이 딸의 새 돌생일에 직접 맞춰준 팔찌였죠. 은으로 만든 작은 별 5개가 연결된 디자인이었고 팔찌 안쪽에는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손을 잠깐만 놓지 않았더라면. 정혜준은 매번 같은 말을 중얼거립니다. 후회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은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정혜준은 눈물을 참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지만
가슴 한구석은 언제나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정혜주는 딸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뒤지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정혜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회장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혜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희망, 그 희망만이 정혜준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그런 정혜준에게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춘 순간 정혜준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인도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가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무심코 지나칠 뻔했습니다. 거리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소녀가 손을 들어 비를 막으려는 동작을 했고 정혜준의 눈이 그 손목에 멈췄습니다. 그 손목에 팔찌가 있었습니다. 별 모양의 은팔찌, 작은 별 5개가 연결된 그 디자인은 정혜준에게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소녀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 팔찌는 20년 전 정혜준이 딸에게 채워준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잠깐 차를 세워.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도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정혜준은 창문을 내리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죠. 20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라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좀 데려와봐.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혜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혜준의 눈빛은 너무나 결연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빗속에서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기사의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소녀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남루한 옷에서는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작게 웅크렸습니다. 정혜준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정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아. 이름은 지아예요. 지아. 18살의 소녀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고 15살에 그곳을 나와 거리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 좋으면 공원 벤치에서, 추우면 지하철역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니? 지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별 모양의 은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팔찌요? 몇 년 전에 명동 뒷골목에서 주웠어요. 쓰레기통 옆에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요. 정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웠다는 말.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정혜준이 직접 명동 보석상에 주문해서 만든 것이었고 딸의 이름까지 안쪽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 팔찌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지아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팔찌를 풀어 정혜준에게 건넸습니다. 정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별 5개, 섬세한 세공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혜준은 팔찌를 불빛 아래로 가져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새겨 넣은 딸의 이름,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딸이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가 지금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 팔찌 계속 가지고 있었니? 네,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준은 지아의 얼굴을 다시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내 살배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18살 소녀를 봤습니다. 20년의 간격에도 묘한 닮음이 보였습니다. 눈매의 곡선, 코끝의 각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까지 말입니다. 지아야. 정혜준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쉬어라. 내일 이야기하자. 차는 강남 언덕 위 정혜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보이자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을 뿐이었죠.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의 조명들이 켜지며 웅장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사가 지아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방, 큰 침대, 따뜻한 난방,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아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지아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자던 날들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거리에서도 지아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빛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같은 눈빛. 지아의 가슴 한구석에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살배기 딸의 환한 미소, 그리고 손목의 별 팔찌. 정혜준은 오늘 만난 지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혜준은 팔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팔찌는 차갑지만 정혜준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팔찌의 디자인, 은의 각인, 별 모양까지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딸을 잃은 지 정확히 20년.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설마. 그럴 리가. 정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 정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 소녀가 정말 딸인지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의 손은 팔찌를 꽉 쥐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준은 비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도연은 정혜준 곁에서 1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정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DNA 검사를 비밀리에 의뢰해야 합니다. 절대 아무도 모르게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준은 어젯밤 만난 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팔찌의 이야기, 딸과의 닮음, 그리고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입니다. 정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 밖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화원은 부회장 정태호가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태호는 정혜준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55세의 정태호는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정혜준만을 편애했고 회장 자리도 당연히 형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정태호는 부회장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저녁 무렵 정태호의 사무실로 미화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거리의 구걸소녀, 별 모양 팔찌, DNA 검사. 정태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정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조카가 유괴당한 사건은 정태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집착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소녀를 보고 딸이라고 믿는다니, 이건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정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태호는 즉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흘릴 기사 내용, 이 사회를 설득할 논리,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 지아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지아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시트, 따뜻한 온기. 거리에서의 삶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집사가 지아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을까요? 지아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집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입 한 입 밥을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곧 깨어날 꿈일까요? 지아는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지아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 분수대, 예쁜 꽃들, 모든 것이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그때 정혜준이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니? 네. 너무 잘 잤어요. 고맙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지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그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혹시 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었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말이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원장 선생님도 그냥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이름도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정혜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 부모도 이름도 과거도 없이 살아온 아이. 정혜준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 지아는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 아버지 같은 목소리에 지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저택에서 조금씩 적응해갔고 정혜준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태호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기사를 준비시켰고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만나 형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해 귀띔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시다는 거 모르십니까? 길거리 소녀를 데려와 딸이라고 우기신다던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태호의 속삭임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회사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검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준과 지아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고 정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정태호의 계략은 이미 시작되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도연이 급하게 정혜준의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신문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재벌 회장, 구걸 소녀를 딸이라 주장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지아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정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사는 자세했습니다. 정혜준이 거리에 소녀를 데려와 저택에 재우고 있다는 것, 그 소녀를 2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심지어 DNA 검사까지 의뢰했다는 것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일은 도연과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언론에 흘린 것일까요? 정혜준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새어나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호가 한 짓이군. 정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부인 뿐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 사실 확인, 질문 공세. 정혜준은 전화를 모두 끊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 때문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때 저택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윤미경이었습니다. 정혜준의 아내는 오랜만에 저택을 찾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경의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렸습니다. 정혜준이 계단을 내려왔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이라고 믿는 거예요? 미경 씨,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왜 DNA 검사까지 했어요?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은 후 미경은 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딸의 옷을 꺼내보며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경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길거리 소녀를 데려와 딸이라고 믿는다니 미경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그 아이는 우리 딸이 아니에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팔찌가 우리 딸의 팔찌와 똑같았어요. 팔찌쯤이야 누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속은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나누는 대화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아는 위층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연이 봉투 하나를 들고 정혜준을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혜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불일치,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정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품었던 희망, 20년 만에 되찾은 것 같았던 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정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물러나고 정혜준은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자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정혜준은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별 모양의 은팔찌, 딸의 이름이 새겨진 그 팔찌. 이 팔찌가 정혜준을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혜준 스스로가 너무 간절히 믿고 싶어서 속은 것일까요? 정혜준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혜준은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불안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준은 검사 결과지를 지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래. 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나 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이비 딸 사건 재벌 회장의 착각 거짓 희망 언론은 정혜준을 조롱했고 지아를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회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태호가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이사진들은 정혜준의 판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태호는 형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정혜준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싸울 힘도 변명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냉혹했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수가 정혜준의 회장직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정태호는 회의실 한쪽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권력을 잃는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정혜준 회장은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정태호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이사회 의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정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순간부터 정혜준은 이미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형님, 이제 편히 쉬시죠.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태호가 다가와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혜준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 정혜준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찾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정혜준은 텅 빈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이 방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정혜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권력의 중심. 정혜준은 이 모든 것의 정상에 있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추락했습니다. 딸을 찾고 싶었던 간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들은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혜준을 향해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직 해임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소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신 감정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정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아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사이비 딸 사건으로 회장직 해임. 길거리 소녀를 딸로 착각한 정혜준 전 회장.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판단되어 지아는 텔레비전을 끄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혜준이 들어오자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다 망쳤어요. 저 때문에 회사도 잃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지아야. 정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아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가짜 딸이래요. 사기꾼이래요. 길거리에서 주운 팔찌로 아저씨를 속였다고 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팔찌가 예뻐서 주워 간직했을 뿐인데. 알아. 정혜준은 지아에게 다가가 그 작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 간절히 믿고 싶어서 스스로 속은 거야. 하지만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따뜻해서 좋았다고 했지. 거짓말이라도 행복했다고 했잖아. 정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혜준은 말없이 지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정혜준은 진심으로 지아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항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정혜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지아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미경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차갑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으며 이미 깨져버린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정혜준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떠나려고요. 떠난다니? 제가 여기 있으면 아저씨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 눈도 있고. 저는 괜찮아요. 원래 거리에서 살던 애니까요. 지아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준은 지아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아가 여기 있는 한 언론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지아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거니? 모르겠어요.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요. 정혜준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손을 저었지만 정혜준은 억지로 지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제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아는 마지막으로 정혜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정혜준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지아의 뒷모습이 비 내리는 거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후 정혜준도 저택을 나왔습니다. 태호가 회사 자산을 동결시켰고 정혜준은 더 이상 저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정혜준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정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은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혜준은 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득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지아를 처음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별 모양의 팔찌, 그 순간의 떨림, 희망의 불꽃.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정혜준은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가끔 지아를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도연만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에도 도연은 정혜준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유괴 사건 당시 경찰 기록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실종 당일 경찰 기록에 팔찌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딸에게 팔찌를 채워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경찰은 팔찌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유괴범이 즉시 제거했거나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똑같은 팔찌를 만들어 지아에게 준 겁니다. 정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추적했습니다. 지아가 어떻게 그 팔찌를 갖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도연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근처 카페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최서영이 있었습니다. 정태호의 아내.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지아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고아원 원장 증언으로는 그 직후 지아가 고아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와 서영은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겁니다. 똑같은 팔찌만 있으면 회장님이 흔들릴 거라고 계산한 거죠. 정혜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을 20년의 상처를 이용했다니. 하지만 DNA 검사는 불일치로 나왔잖습니까? 그것도 조작입니다. 도연은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회장님 몰래 지아의 머리카락을 보관해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일치. 지아가 진짜 내 딸이었어. 정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그 딸을 다시 떠나보냈다는 슬픔. 첫 번째 검사는 태호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준 겁니다.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도연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유괴범은 경찰을 피해 지아를 다른 이름으로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고아원 기록상 지아가 버려진 날짜가 유괴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20년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정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이 20년 동안 거리에서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리고 석 달 전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졌습니다. 지아를 찾아야 합니다. 정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석 달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던 정혜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호와 서영을 끝내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이사회 앞에 서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습니다. 서영이 지아를 만난 기록, 카페 감시 카메라, 병원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뇌물 증거, 언론사에 흘린 기사 조작 증거까지 전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움직이죠. 정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 모양의 팔찌처럼 말입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석 달 만에 정혜주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아야, 기다려라. 아빠가 곧 찾아갈게. 정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주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석 달 전보다 훨씬 여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이 준비한 증거 파일을 들고 정혜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본사로 향하는 길, 정혜준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딸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혜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석 달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나왔던 그 건물에 이제 진실을 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정혜준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정혜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정태호, 그 옆에 서 있는 최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정혜준은 증거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석 달 전 회장직에서 쫓겨난 정혜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정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서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정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 파일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석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형님, 무슨 헛소리를. 닥치고 들어. 정혜준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울렸습니다. 이사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혜준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고아원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석 달 전 정태호의 아내 최서영이 지아라는 소녀를 만난 장면입니다. 사진이 돌아갔습니다. 서영과 지아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서영이 작은 상자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지아에게 팔찌를 주었습니다. 20년 전 제 딸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이 만든 가짜 팔찌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혜준은 냉정하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석상의 제작 기록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서영 씨, 당신이 별 모양 은팔찌를 주문했던 기록입니다. 심지어 안쪽에 제 딸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했더군요. 이 사진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딸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아픔을 이용한 겁니다. 정혜준은 다음 증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정태호 씨, 당신은 석 달 전 기자들에게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길거리 소녀를 딸로 착각한다는 기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였죠. 증거가, 그런 게 증거입니까? 정태호가 발악했지만 정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혜준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태호 씨, 당신은 병원 검사실 직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일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돼. 형님이 미친 겁니다. 정태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이 사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정태호와 서영을 향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혜준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지아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20년 전 유괴당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사회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서영은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이미 경찰을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이사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서영 씨 사기방조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서영은 끌려나갔습니다. 정태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태호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뇌물 제공,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든 죄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태호 회장직 즉시 해임, 정혜준 전 회장을 복직시킵니다. 표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정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을 향한 마지막 눈빛에는 증오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태호도 연행해 갔습니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혜준에게 중요한 것은 회장직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사진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정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제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직은 적임자를 새로 선임하십시오. 정혜준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이사회실을 나온 정혜준은 도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직을 포기하십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딸입니다. 지아를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전국의 쉼터, 고아원, 노숙자 지원센터를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정혜준은 불안했습니다. 추운 겨울 딸이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인천의 한 쉼터에 있습니다. 정혜준은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인천까지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아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네, 2층 끝방에 있습니다. 정혜준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끝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곳에 지아가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정혜준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지아야.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 뭐?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진짜 내 딸.
20년 만에 찾은 내 딸이야. 지아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혜주는 지아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다시는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이별, 석 달의 그리움, 모든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혜준과 지아는 쉼터를 나와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고 지아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정혜준은 지아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제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20년을 기다린 내 딸. 아빠 인생을 망쳤잖아요. 회사도 잃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부드럽게 지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며칠 후 정혜준은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지아를 위한 방도 마련했습니다. 분홍색 커튼, 예쁜 침대, 책상. 지아는 평생 처음 가져본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제 방이에요? 그럼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도 돼. 지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 떨며 자던 날들이 마치 먼 옛날 같았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정혜준에게 다시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혜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정혜준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지아재단. 거리의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빠,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 너처럼 힘든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아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도 재단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준과 지아는 안정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재단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미경이 정혜준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를 만나보고 싶어요. 정혜준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았던 기억은 없지만 지아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경은 지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아는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은 지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죄책감, 그리움, 후회가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지하재단은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쉼터를 세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아는 재단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정혜준과 지아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거리는 촉촉이 젖어갔습니다. 아빠, 비 오는 날이 이제는 좋아요. 왜? 비 오는 날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정혜준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아의 손목에는 여전히 별 모양의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정혜준이 채워준 바로 그 팔찌.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 20회를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봄이 온 거야. 네, 아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지아의 손목에서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별 5개가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권력도 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정혜준과 지아에게 찾아온 새로운 봄, 새로운 희망의 비였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빗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무지개. 정혜준과 지아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손목의 별 팔찌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증표,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함께할 가족의 증표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